예, 신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우선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은 신뢰라는 것은 이 심리적 상태인데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비록 그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수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는 누차 강조했다시피 그 가장 중요한 기업 간 협력에서의 성공 요인이고 또한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 차일덴 폴크너 교수에 의하면은 신뢰라는 것은 제휴성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보면은 상호 신뢰를 함으로써 파트너들은 정보기관에 적극적이 되고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파트너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제휴의 필수 불가결한 이 투자를 하름에 있어서 보다 그 투자에 대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제휴 특유의 투자가 보다 안전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회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진실된 협동,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만 이렇게 충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 공동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필요한 그러한 자원을 기꺼이 투여하는 그러한 그 진실된 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래 계약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보는 그런 모니터링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로가 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휴 성과, 즉 합작회사의 성과는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 기업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들 간 신뢰의 형태를 보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이게 분류하는 게, 이 선의 기반과 역량 기반, 신뢰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팀을 운영하거나 부서를 운영할 때도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에 맞는 이 직원들하고만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의 기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설사 기회주의적 행동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니까. 하지만 목표 달성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조직들 간의 신뢰도 이 선의 기반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이 제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경륜이 있는 두 부부 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조직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러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신뢰는 이렇게 선의 기반 신뢰와 역량 기반 신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닐슨이라는 학자는 전략적 제휴에서 이 신뢰라는 것은 6가지 어떤 기반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산 기반 신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해득실을 따져서 우리한테 득이 된다 하는 그런 계산 결과가 있으면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지 기반의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 파트너를 어떤 환경에서 왜 신뢰를 하는지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지 기반의 신뢰입니다. 세 번째는 억제 기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 서로가 이렇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위반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페널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억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억제 기반 신뢰입니다. 또 이제 이거 애정 기반은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서 이렇게 유추하듯이 서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서적 유대를 가짐으로 해서 생기는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역량 기반, 이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파트너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신뢰입니다. 이 제도 기반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는 믿음인 거죠.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는 파트너에 대한 신뢰 못지않게 이런 제도에 대한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이 좀 잘못됐을 때 그 법에 호소를 한다든지 등등 어떤 제도적 기반의 어떤 신뢰도 매우 중요한 신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닐슨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레인이라는 학자는 좀 앞에서 이 전략적 제휴 세 가지 기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기반, 그리고 이제 서로 잘 알므로 인해서 이때는 이제 잘 모르는 가운데서는 이제 철저히 그 계산에 어떤 기반을 둔 신뢰가 필요하지만 서로 잘 알게 되면은 이 단계를 조금 넘어서는 거죠. 잘 알므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유대관계 또는 개인의 정체성 기반의 신뢰가 생깁니다. 이때는 그 너와 나가 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 서로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반, 그러니까 유대를 가지는 이런 신뢰,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앤 폴크너 교수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제휴 단계별로 신뢰의 진화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휴가 이제 제휴 형성 단계,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이제 실행을 하죠. 그 제휴를 이 제휴 계약서를 쓸 때에 요구되는 이 신뢰 형태와 실행 단계에서의 이 신뢰의 형태는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계산 기반 신뢰입니다. 우리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거기에 기반을 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완성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제휴 실행이 됩니다. 통상은 2단계까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제휴라는 게 임시 조직입니다. 기업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서 전략적 제휴 합작회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면은 종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휴가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자율성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합작회사가 어떤 자율 경영을 하는 겁니다. 모기업의 어떤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이때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겁니다. 너와 나가 어떤 공동체다. 그러니까 모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가 이 동질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유대 어떤 기반의 어떤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반의 신뢰라기보다는 유대죠. 그야말로 서로가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구분은 사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밑바탕에 계산 기반 신뢰가 공고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상호 이해 기반의 신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산 기반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 상호 이해가 철저히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유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사 이 윗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fragile,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그 신뢰 기반, 계산 기반 신뢰가 이게 틀어지면은 이 유대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각 단계별 신뢰를 구축할 거냐 하는 걸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 기반 신뢰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속하는 몰입을, 커미먼트를 좀 명확하고 그 몰입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 약속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계산과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섣불리 파트너십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그 계산 기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측이 이 기여하는 자원이 결합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전략적 적합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제도 기반의 신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만약에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 약속한 몰입이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이 확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약속 내용을, 즉 합의 내용을 그 계약서로 이렇게 담되 이 계약서 내용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모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게 계산 기반 신뢰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실무적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갈등 해결과 상호 이해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단계에서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단일 조직도 이제 갈등이라는 게 얼마든지 생기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조직이 합쳤을 때는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출범 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등의 종류를 나눠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적 또는 기술적 이슈들은 하드 이슈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구조적 이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이 목표는 뭐냐면은 이게 개인적 반감으로 이게 이전 안 되도록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 구조적 이슈에 대한 갈등이. 그래서 가능하나 이게 서로 빈번한 미팅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팩트가 뭔지 하는 거를 이제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제시된 해결책 이런 거를 그 제휴 단계, 그러니까 합작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잘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모기업의 이 executive, 그러니까 모기업의 임원들,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죠. 이 제휴 챔피언들 간에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반, 이 제공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공식화함으로 인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를 이렇게 촉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장벽이 해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계산 기반의 계산 기반의 어떤 신뢰에서 이러한 이 이해, 공유의 신뢰로 이게 진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간의 소프트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대체로 이제 비공식적인 접근이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지, 똑같은 이슈를 놓고도 서로가 다르게 인지하는지 하는 데 대한 어떤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이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호 토론과 사회화, 소셜라이징 하는 그 프로세스에서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게 그 연구 자료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서구, 특히 이제 미국 조직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제 습성이 뭐냐면은 토론이나 이 사회화할 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발표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모기업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현지 직원 간 이 차별적 대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개발 개도국에 있는 임금 체계와 이 본국에서의 임금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주는 과정에서 임금 차이가 크고 대우가 다름으로 인해서 현지 직원 간의 어떤 갈등의 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정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반드시 체계적으로 저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가급적인 이제 공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지 직원들도 얼마든지 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런 소프트 이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유대는 아까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건 거의 합작회사가 이제 독립성을 많이 가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차일드 앤 포크너 교수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고 경영자 간의 미팅을 연 최소 1, 2회 기획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단 이 상호 유대 관계 그게 상당히 진화되고 난 뒤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 초기에서부터 최고 경영자 간의 미팅은 주선하는 게 좋습니다. 이 최고 경영자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실무자들, 왜냐하면은 이 합작회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의 도움이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모기업의 한쪽 부서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기업의 여러 부분의 부서가 이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유기적인 어떤 협조 관계가 조직 내에서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이 CEO가 이 합작회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상대방 CEO와 이렇게 미팅하는 게 상당히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최고 경영자 간의 미팅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휴에 파견되는 인력 선발 및 근무 기간은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선발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이 보통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런데, 이렇게 해서는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이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년 정도가 이제 거기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되는 파견 기간이 있어서 유대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측 파트너로부터 파견 인력들 간에 가능한 한의 사회화를 독려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 사회적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장벽을 깨고, 또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조직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신뢰의 정의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에 따른 취약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선의 신뢰와 역량 신뢰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닐슨은 6가지 신뢰 기반을 소개를 하고 있죠.
반면에 레이는 좀 더 이제 이제 넓은 범위의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 계산 기반, 상호 이해 기반, 그리고 유대 기반 신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그 발전 단계는 그 찰드 앤 폴크너 교수가 신뢰의 진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형성 단계에서는 계산 기반,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상호 이해 기반, 그 진화 단계에서는 유대가 이제 그 신뢰의 어떤 진화 단계별로 이렇게 이 제2의 진화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이 피라미드 형태로 신뢰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만 계산 기반 신뢰가 무너지면은 언제라도 그동안에 축적된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